예, 안녕하세요. 한국근대사 연구자 남기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윤봉길 의거, 상해 의거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가 왜 상해에서 그 폭탄을 던졌고 그 의거가 가지는 의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은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의거를 하신 지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윤봉길 의사의 어떤 그 의거에 대해서 그 의의나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윤봉길 의사는 왜 중국에 망명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죽음을 각오하고 폭탄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어떤 삶과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같은 한인애국단 1호 가입자인 이봉창 의사의 삶과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에 가입한 두 사람의 생은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최종 생애는 같다고 생각됩니다. 즉 목숨을 각오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중심 세력들에게 폭탄을 던진 것이죠. 그렇다면 삶의 배경이 다른 이 두 사람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측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의 죽음을 통해서 당시 식민지의 어떤 실상, 그리고 식민지의 실상을 파악한 청년들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들, 그리고 대부분은 일본의 어떤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겠지만 이봉창 의사의 동경에서의 의거,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상해에서의 의거를 테러리스트들의 소행이다, 테러리즘의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과연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윤봉길 의사의 어떤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는 1908년 6월에 충남 예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 윤황, 그리고 경주 김씨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 4살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1911년에 그 옆에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동네 쪽으로 이사를 가셨고요.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태어나서 4살까지 사셨던 집을 광현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살 이후부터 중국 망명까지 살았던 집을 저한당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고, 현재는 그 충청남도 쪽에서 이제 사적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본관은 파평입니다. 그리고 본명은 우이고, 그리고 호는 매헌입니다. 본명이 우이인데 이 이름이 이제 후에 봉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18년에 이제 덕상 공립보통학교를 입학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중국 망명 전에 겪었던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1919년에 3.1운동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윤봉길 의사가 지냈던 예산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일어났던 것이 이제 덕산 옆 마을 한천시장에서 4월 3일 날 3.1운동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3.1운동을 이렇게 보고 났더니 좀 회의가 드는 겁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어떤 압박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위에 대한 강압적인 진압,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본인이 이제 다니는 학교에 대한 어떤 회의감이 들었던 것이죠. 즉 윤봉길 의사는 덕산 공립보통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의 교육 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본인 교장, 그리고 일본 식민지 하에서의 어떤 그 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곳에서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자퇴를 결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학을 수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921년에 14살이 됐는데요. 그때 성주록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오치서숙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서당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학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았던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회적 상황을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고 신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가장 대중적으로 편찬되는 신문, 그리고 잡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가장 즐겨보고 그랬던 신학문을 접하고 사회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던 잡지로는 개벽,
그리고 신문으로는 동아일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 윤봉길 의사가 굉장히 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도 굉장히 엄하게 교육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윤봉길 의사의 막내 동생이 어느 날 윤봉길 의사를 보니까 뭐 좀 눈물도 훔치고 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형이 왜 그런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이 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즉 개벽에 실린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시를 보고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시 내용이 바로 이상화의 시인의 시인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는 유명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한국의 실정이 일본에 이렇게 빼앗긴 상황에서 그 시를 적은 건데, 이것이 굉장히 윤봉길 의사에게 와닿는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책을 이제 굉장히 즐겨서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어를 스스로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윤봉길 의사에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그 스승이었던 오치록 선생님 같은 경우, 한학을 가르치셨던 오치록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본어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는 일본어를 이제 스스로 자습하면서 일본어 자체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925년에 오치 서숙을 수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주록 선생이 서숙을 수료한 기념으로 호를 내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매헌 윤봉길, 이렇게 해서 알려진 그 매헌이라는 호를 내려주고요. 이 매헌이라는 거는 이제 매곡, 즉 성주록 선생 본인의 호가 매곡이었고, 성산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세조 때 사육신의 한 명이었던 성산문의 호가 매주컨이었는데요. 이 매주컨의 한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매헌이라고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주록 선생님이 홍성 지역에 이제 유교 부식회, 그러니까 유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더 큰 단체가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윤봉길 의사는 스스로 이제 서당을 차리고 학생들의 어떤 교육 이런 쪽에 관심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봉길 의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중국 망명의 이전의 어떤 출생에서부터,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었던 3.1운동, 그걸 계기로 해서 한학을 수학하는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윤봉길 의사에게 또 큰 사건을 줬던 계기가 있는데, 그게 공동묘지 표만 사건, 그 다음에 광주 학생운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